삼성 갤럭시 S22. 삼성 갤럭시 S22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벌써 3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뜻밖의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편들의 집안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확진되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한 남편은 집안 청소부터 빨래, 설거지, 장보기와 또 음식 준비까지 서툰 살림살이를 통해서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내에 대한 고마움으로 바뀌더라, 이런 말을 하던데요. 당연한 호의도, 당연한 친절도, 그리고 당연한 희생도, 그렇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고맙고 또 감사한 오늘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5시 브리핑에서는요, 어제 저녁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회동과 또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은 이 인수위원들의 소식들, 그리고 인수위 차원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소식, 또 4월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6.9원 올리는 대신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과 견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미진의 평화공감에서는요, 북한의 ICBM 발사할 때 이 미국이 맞대응 차원의 한미 연합훈련을 거절한 이유와 또 이로 인한 한미 간 대북 공조 엇박자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 준비되어 있고요.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 공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인교진 소희연입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어떤 금융이 될까요? 한마디로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MG 새마을금고. 따뜻한 봄을 맞아 쉐보레가 준비한 뉴 스타트 이벤트. 3월 한 달간 스파크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 콜로라도 견적 상담 신청 시 추천 경품과 함께 새 출발 고객 최대 30만 원 구매 혜택까지. 2022년 새 출발 쉐보레와 함께하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 이 조합 뭐지?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 60개 치킨. 맛있는 치킨에 진짜 돼지 불고기가 들어있네? 맛있는 60개 치킨. 고기에 고기를 더한 최고의 조합 용용 치킨. 맛있는 60개 치킨. 육육 도둑이다! 밥도둑! 혹시 몰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혹시 몰라 한 번 더 확인하고, 혹시 몰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람. 저 조준웅이 인테리어를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네요.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홈CC 인테리어.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가운데 가장 늦은 만남이었는데 하지만 회동 시간으로 볼 때는 가장 길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만찬으로 사상 최고로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요. 윤 당선인이 5시 59분에 청와대에 도착을 했고요. 6시 3분에 만찬 회동 장소인 상춘제로 입장을 했습니다. 8시 50분에 만찬 회동이 끝났으니까 대략 2시간 40분 넘게 진행이 된 겁니다. 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술 한 잔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과거 인연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식사와 함께 제공된 반주도 한두 잔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회동이 어렵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궁금해하시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될지는 오로지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쉽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회동에서 윤 당선인의 사면 요청이 있었다면 그 부담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나눠질 수도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문 대통령이 오로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면 문제가 너무 크게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만큼 부담도 더 커졌겠죠. 또 각종 설문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좀 고려해봤을 때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하기엔 좀 어려울 거란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집무실 이전 관련된 대한 이야기들도 오갔죠? 네, 대화 주제로 거론되었던 집무실 이전 문제는 대화 주제로 올랐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에 따르면요.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 당선자가 문민 정권 때부터 청와대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제가 또 다른 주제가 오갔습니까?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문제도 대화 주제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등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과 당선자는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회동에 있어서 단독 회동, 그러니까 두 사람만 앉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뭐 어찌 보면 상당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독 회동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네, 역대 대통령 회동에서는 회동 때 배석자가 잠시 빠진 뒤에 대통령과 당선자가 그렇죠. 단독 회동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는 각각 비서실장이 배석한 상태로 이뤄져 단독 만남은 없었습니다. 네, 비서실장이 배석해 있다. 근데 원칙으로는 단독 회동, 독대가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당선자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무슨 물밑 거래를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다 역사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따로 운영하는 나라인 만큼 독대는 안 하는 게 맞고요. 배석하는 게 맞습니다. 친구 만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독대가 아니다, 단독 회동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하여튼 전임자와 후임자가 만나게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했는데 네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용산으로 옮기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걸 다 머리로 뽑았더라고요. 머리 기사로. 근데 이건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게 5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동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써야 되거든요. 후임자들도.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흔히 100년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은 100년은 아니더라도 50년 대계는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옮기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말 중에 면밀히 검토하고 네네. 따져보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도 기댈 구석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고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당선자가 원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고유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행사할 때는 국민의 뜻을 감안해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권한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일단 반성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면은 저는 지금 대통령이든 또는 후임으로 오는 당선자든 간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선출됐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선출됐다는 건 하나의 형식적 요건을 통과했을 뿐이고 국민의 뜻을 감안해서 국민의 뜻을 쫓아서 행사해야 될 권한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같은 맥락에 사실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슈를 그렇죠. 맞이했었죠. 사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병 네.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죄송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더 중요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단체죠. 전장년을 찾았습니다. 어제도 다루긴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삼는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인수위가 전장년 측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시위 현장을 찾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 행보와는 다소 결이 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인수위 김도식 위원은 경복궁 내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영 대표와 최용규 회장 등과 함께 30분가량 면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담에서 인수위는 명확한 답변보다는 여전히 검토해보겠다며 장애인 지하철 시위 중단만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장현 측에선 장애인 권리 예상 보장에 대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음에도 인수위는 확답을 하지 않은 건데요. 또 이준석 대표의 사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에 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재차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부분은 지양해달라고 재차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인수위와의 어떤 면담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장현 측이 내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일단은 멈추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장현 측은 내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 답변 기간이었던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를 다시 한번 못 박은 겁니다. 정장현은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중단을 했지만 매일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매일 한 명씩 삭발하는 삭발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또 다시 한번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작 이렇게 시위 방식을 바꿨으면 되었을 텐데 이제야 시위 방식을 바꿨다라면서 이게 애초에 자신의 요구 사항이었다고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지하철문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열차 출발을 막는 방식이 지적을 많이 받더니 어제부터 전장현이 그냥 탑승만 하고 있다. 오늘도 인수위 만나고는 탑승만 했다고 한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또 이에 덧붙여서 진작 이렇게 했다면 되었을 텐데 이제야 시위 방식을 바뀌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그 방식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위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제 같은 이슈를 나눴었는데 나오진 않았었던 얘기 같은데 시위라는 게 원래 불편한 거예요. 네. 시위를 하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무슨 대단한 벼슬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동을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하철 같은 경우엔 그래야 된다라는 건데 이 상식적인 요구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직접 지하철을 타는 걸 보여주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도 부수적으로 생깁니다. 아쉽지만 그래야 주목할 수 있고 그래야 눈길을 끌 수 있죠.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점잖게 할 수 있겠죠. 뭐 신문에 칼럼 쓰고 논문 발표하고 누가 봅니까?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고 네. 얼마나 절박하면 저러실까. 시위를 하는 게 결코 편하고 좋은 일이 아닌데 저러시는 까닭이 뭘까. 네.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모시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 이런 걸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아쉽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을 대표해서 당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당을 대표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당을 대표해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공부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나온 반응은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이 와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요.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대응 방식인데 정말 국민의 정치인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과 훈련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2부 픽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와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서 다수당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을 만든 건 더불어민주당인데요. 현재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민주당을 설득을 해서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 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먼저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먼저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두 번째로 임대차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내용으로 한 겁니다. 이 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정 추진을 밝히면서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경우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를 단기적으로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폐지할 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대의 뜻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폐지할 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하면서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임대차 3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모두가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은 없죠. 임대인의 요구가 다르고 임차인의 요구가 다릅니다. 임대인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임차인을 바꾸고 그때 좀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죠. 당연히 뭐 임대를 자선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 뭐 돈을 좀 모으고 싶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에 대한 뭐 보상도 받고 싶겠죠.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죠. 비록 뭐 세를 얻어서 살지만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계속 살고 싶죠.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임대료가 급히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은행 대출을 받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고 싶지 않죠. 욕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을 때 이를테면 임대인은 그래도 자기 건물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임차인들을 조금 편들어 드리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이제 뭐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지는데 네.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건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주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뻗고 쉴 수 있고 또 누워 잘 수 있고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에 대한 보장 의무도 국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뭐 공공주택을 되게 많이 보급한 것도 아니고 주거권을 민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각자 능력껏 해결하라고 하는데 네. 시장 원리가 반인간적으로 흐를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다들 이거 지금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면서 다들 계약서에 써 있는 거라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2년 살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근데 올릴 때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이슈가 뭘까요? 아니 싫죠.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게 해라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마땅한데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봉건적이랄까 임대인 중에는 약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차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래로 보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수익도 조금 하여튼 몇 %라도 손해 본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편법으로 지금 뭐 내가 살 거니까 나가줘 하면서 그 계약 연장 안 하고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많습니다. 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 모두를 만족하는 건 어려우니 이럴 때는 정책 우선을 강자보다는 약자,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게 국가의 원칙이고요. 이 원칙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이 지금 이렇게 또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를 또 새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들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요 네. 사실상 후보가 정해졌죠. 오세훈 시장이 아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가 이제 문제인데 여러 사람 이재명 시장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도지사 그런 얘기도 나오고. 송영길 대표 전 대표죠. 뭐 이낙연 전 대표 전 후보, 박주민 의원, 뭐 여러 사람들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누가 후보가 나오는가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이 나올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어떤 서울로 꾸밀 건가. 박원순 시장이 비극적인 이제 결말을 맞았지만 재임 기간에 이를테면 도시 재생을 한다든지 여러 네. 측면에서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울을 어떤 서울로 만들 것인가. 지금 코로나라 불가능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말 골목길을 봐도 골목이 살아있는 서울. 뭐 이러면서 후보 중심이 아니라 공약 중심, 일 중심 더 한 발 더 나간다면 서울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 5시 브리핑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초이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코로나로 등교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지난 14일부터는 동거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허용하면서 엄청난 수의 신규 확진자 숫자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선생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 확진이 됐지만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가 가족이 확진된 학생의 등교를 막아줄 수 없느냐 네. 이런 문의를 계속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정부 지침상 가족 확진 기준으로 6일이나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도 계속 등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진 가족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학부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집에 아이를 데리고 있자니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네. 또 몸이 아픈 상황에서 아이까지 돌보는 건 역시 어려운 상황인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예,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역으로 온 집안이 다 네. 확진자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학원 상황을 보면 학원은 정부 지침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 확진 학생의 등교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 항원 검사를 최소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면서 등교할 수 있게 조치한다거나 또 급식 공간이라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권도 보장하고 또 다른 친구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요. 출근 버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가 된 훈훈하고도 다행스러운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오전 대전의 한 버스에서 한 70대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승객들이 이 사실을 버스 기사님께 즉시 알렸고요. 기사님은 버스를 세웠는데요. 다행히 이 버스 안에는 건양대병원 의료진 3명이 타 있었다고 해요. 이 의료진 3명은 즉시 승객에게 가서 번갈아 가면서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 70대 승객은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119 구급대 승객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는데요. 의료진 3명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요. 이 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였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포착해서 힘을 모아 생명을 살렸습니다. 쓰러진 승객의 부인은요. 인터뷰를 통해서 의료진이 버스에 탑승해 있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었다 라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요. 이날 처음으로 심폐소생에 나섰던 건양대병원 임상병리사 이한별 씨는요. 당시 함께 있던 승객들과 119 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오히려 공을 돌렸습니다. 그 안에 이분들이 의료진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게 이 노인분에게는 아주 큰 그쵸. 복이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은요.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땡땡 프레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네네. 네, 그 브랜드 쿠팡인데요. 쿠팡 프레쉬. 네, 쿠팡이 입점업체 상품의 상품평을 달아주는 대가로 댓글 한 개당 10만 원을 받고 있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습니다. 10만 원이요? 네. 오. 이 쿠팡에 입점한 업체가 반드시 이 댓글을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쿠팡 측은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안내문에서 이 댓글들이 입점업체의 매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체 댓글 숫자가 많을수록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이 되고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입점업체는 이 체험단 댓글을 개당 10만 원, 대개 10개씩 총 100만 원의 계약을 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 수수료는 체험단이 아니라 쿠팡이 전액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러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신제품 추가 입점 등을 결정하는 브랜드 매니저들이 체험단 이용을 권하면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예. 네, 쿠팡의 이런 행태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와 무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고요. 타 이커머스 회사들 역시 위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댓글 체험단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갑질도 안 될 일이지만 이게 시스템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요, 갑질이야말로 사실은 더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초이스에서 이은 아나운서가 3가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또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에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 출근길 시위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장면이 또 연출되게 됐었고요.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소속 인사들이 장애인 단체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아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소통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준석 대표는 또 오늘 아침 한 방송에 출연해서 사과할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들 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경석 대표님, 네. 오늘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네. 당장 이 가톨릭 평화방송이 있는 이 명동, 네. 여기에 있는 그 4호선 명동역에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네네, 이제 공사 아마 하는 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할 역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계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오실 때는? 저희는 오늘은 네. 이 특별교통수단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저희는 이제 짱콜 이렇게 부르는 네네. 이런 택시를 불러서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네네. 오늘은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네. 자, 이게 이와 관련된 지금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네네.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지난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전국장애인연합의 출근길 시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오셨었다고. 네, 이미자 우리 간사 의원과 네. 김도식 이렇게 두 위원이 와서 네. 저희 최영기 대표와 저를 만나서 오늘 대화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이동권을 포함하고 교육과 그리고 노동과 그리고 시설, 네. 갖춰진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 저희는 그것을 탈시설 권리라고 합니다. 탈시설 권리. 이거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기준이거든요. 네. 이걸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산의 구체적 항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니까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인수위에서 참여하신 두 분은 오늘 일단은 전달을 받고 네네. 그리고 지금 전달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뭐 인수위가 검토하는 거죠. 이제 정권 이양기니까. 그렇죠. 거기서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야죠. 네. 사실 그 지난 며칠간의 어떤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나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네. 상당히 논란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장 찾아가서 또 무릎까지 꿇고 네네. 사죄의 뜻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뭐 이제 아까 비문명이라는 말 이런 네네. 말을 했잖아요. 네네. 국힘의 당대표의 이준석 당대표는 문명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문명의 국가란 뭔가라는 네네. 것들의 개념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왜곡된 시각으로 보니까 저희가 비문명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하.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지식이 높잖아요. 뭐 그 지식이 정말 기술만 배우는 건지 그 경쟁이라는 이 사회 내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의 논리만 갖고 와서 굉장히 기술적이고 편집되고 자신의 시각만 이야기하는 이런 이 발언인데요. 발언이다. 그런데 이제 한 당의 대표가 한 시각으로만 이렇게 갈라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개 뭐 어떤 일베나 뭐 이런 인터넷에서 이런 논객도 아닌 사람이 공당의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문명에 대한 개념도 서로가 다른 상황에서 네. 비문명이라는 이런 저희가 보기에는 말장난 같은 이런 이야기로 이 문제를 이렇게 왜곡시킨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좀 진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음. 진실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풀려가야 되는 것이지 네. 왜곡된 편집된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참. 주말에는 쉬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이분은. 네. 그렇죠. 인식 차이가 상당히 좀 커 보여서 말이죠. 아주 크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네네네.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좁혀나갈 수 있을까? 네. 예, 뭐 지금 전장현 회원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든 이 출근길 시위를 지금 지난 며칠 동안 하시면서, 네. 아까도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시민들도 예. 고통스러우셨겠지만, 네네. 예, 시위를 하고 계신 네네. 분들도 사실은 가장 힘든 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오창익 국장께서 하셨는데. 네.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에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자, 이게 지난 12월에도 이준석 대표가 면담하셨잖아요. 그때는 작년 8월달에 했어요. 네. 아, 작년 8월달이었나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 대학로에서 네. 윤석열 그 당시 후보랑 네. 대학로 연극하는데 이렇게 왔다가 저희가 찾아갔죠. 아하. 찾아가지고 거리에서 잠깐 만났죠. 네. 그때는 그냥 잠깐 만났던 그 그런 거리에서 막 논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네네네. 뭐 그 정도의 만남이었군요. 예. 어쨌든 그때에는 많은 장애인들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거 전이죠. 아.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한다는 후보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네네. 안 한다는 정치인이 없을걸요 아마. 그렇죠. 모두 거기다가 조금 한다고 하면서 사랑해요 요 말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네. 하는 이런 그냥 립서비스 멘트와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이 이걸 실현하는 문제는 정작 그 위치에 돼 있을 때 지금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타자화해서 네. 이야기하는 방식이 매우 저희는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제만 따지면 네. 박원순 시장이 이 약속을 했는 문제를 지하철에 22년도까지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겠다는 네. 2015년도 12월 3일 날, 그 12월 3일이라는 날은 세계장애인 날입니다. 네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된 서울시의 선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 선언이 있었는데 네. 그 선언에 명시된 것이 22년도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됐거든요. 네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저희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왜 오세훈 시장한테 이야기하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킨 겁니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는요. 2001년도에 오이덕에서 장애인이 죽고 2002년도에 발산역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었을 그 때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저희가 지하철로까지 내려가고 버스 위도 올라가고 네, 단식을 네. 하면서까지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에게 받은 약속이 2004년도까지 거길로 내려가는군요. 거기서도 약속이 있었고, 깨진 거예요. 거기서도 그 사이에 깨졌고. 또 오세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말하지 않던 것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안 하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정권 바뀌니까는 윤석열 후보에게 국힘 쪽에 부당하게 들이대고 있다. 예. 그거는 그것 또한 편집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하철로를 내려가고 싸웠던 것은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희는 청와대까지 가서
플랜까지도 들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예. 이렇게 정권을 어느 정권과 관계없이 저희는 이 일을 제기했고 그리고 지하철로까지 내려가면서 버스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네.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버스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했던데 딱 되고 나니까 그런 건 다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뭐 2001년도 2020년도 그때는 공부만 하신다고 이거 관심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지 않는 이런 문제는 매우 부당한 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장현의 집회와 관련해서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산과 탈시설 예산 6,224억 원에 대한 것에 대한 요구로 지금 이 시위는 바뀌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말이 가니까 거기에 댓글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요. 6,225억 그러니까 6,225억대를 갖다가 두들겨 패야 되겠는데 이런 댓글들이 쫙 붙더라고요. 그 왜곡이에요. 또한 자, 지금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곳에서 국고를 쓰고 있는 것이 6,224억입니다. 지금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에요. 현재 나가고 있는 돈에 지금 3만 명 가까이의 지적 자폐 장애인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것들을 시설로 가두어서 쓰고 있는 국가 예산이 6,224억인데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금액이라는 그렇죠. 22년도 지금.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탈시설이라고 이야기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정부의 24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사회에 예산을 더 넣고 그리고 여기에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지원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액수는요 803억이에요. 네네. 이렇게 수치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마치 갑자기 6,224억을 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정도의 예산이면요. 이 대략 한 1년에 한 1,000명 정도 나올 수 있는 예산인데 3만 명이면 30년이 걸리는 예산입니다. 네네. 이렇게 30년을 걸려서도 여전히 시설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들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싹 빼버리고요. 뭐 돈 수치 이런 편집된 계속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좋은 말로는 소설고요. 뭐 6,224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금 또 전장현을 또 비난하는 그런 여론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이준석 대표 오늘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방식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지금 인수위에서 다녀간 다음엔 사실은 뭐 그 시위 방식이 조금 바뀌긴 바뀌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바꾸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딱 이겁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 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타십니까? 네. 저희는요. 못 타죠. 타면 안 됩니까? 타야죠. 그런데요. 그게 무슨 방식이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인 거죠. 타고 있는데 늦어졌죠. 저희는 우리가 타지 못했던 세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연했죠. 지연했죠. 그리고 바퀴에 떨어가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그 바퀴가 빠져가지고 장애인들이 계속 떨어져서 다치는 이 사고에 대한 건데 거기 빠진 것들에 대한 이 열차를 지연했던 것들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바퀴가 빠져서 다치는 장애인들의 삶이 중요합니까? 이런 거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처음에는 방식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시위 자체.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오늘 그 얘기로 지금 넘어가 자꾸 협소해져요. 아주 협소해지고 방식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방식론의 문제는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좀 갔습니다. 끝으로 한번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단순히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국민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권은 몸속의 핏줄과 같아요. 예. 혈관과 같아요. 돌아다녀야죠. 돌아다녀야지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지 교육도 받고 일할 기회도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가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암묵적으로.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뭐 이 길거리에서 못 본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이제 표현처럼 이제 서구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회예요. 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2001년도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지나가는 꼬마아이가 저희들한테 네. 아저씨 이름이 이동권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이 이동권이냐. 이동권이냐. 예. 이 말은요. 이동권 자체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다가지 않았어요. 그냥 숨쉬듯이 공기 쉬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권리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차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차별에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일자리도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 예. 감옥 같은 수용시설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갇혀져서 격리하고 배제하고 소요된 세월들의 차별의 시간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죠. 네. 핏줄을 돌리면 이제 좀 왕성하게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네. 그걸 왜 또 분절해가지고 그것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편집은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경석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 강미진의 평화 공감. 자, 강미진의 평화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강미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에 일단은 그 ICBM 발사하면서 그 공개한 영상 있잖아요. 네네. 아, 그거 볼만하던데요. 오, 저도 봤는데요. 완전 그 드론으로 뮤직비디오로 네. 찍었던데요, 완전히. 예. 이게 사실은 상당히 전쟁에 대한 문제고 국가 간의 갈등에 대한 그렇죠. 문제인데 이게 사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헛웃음을 또 웃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말이죠.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엮이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갱도 복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무서운 얘기거든요. 사실 풍계리는 예전에 2018년에 폭발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예. 북한도 오랫동안 미국의 압박을 받아왔고 네. 이제 제국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저희가 이제 폭파했을 때 완전히 폭파했냐 안 했냐 이제 내부에다 그런 조사를 얘기가 했었어요. 있었어요. 네, 예. 그랬더니 내부 주민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바보라고 완전히 폭파하겠냐. 폭파했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은 폭파 안 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까지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그 긴장 분위기로 그렇죠. 예, 네.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사실 북한의 뭐 미사일 방사포 발사 뭐 이거 가지고 저희가 최고원에만 해도 여러 차례 방송을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대북 제재가 좀 지속되고 또 코로나19가 연속적으로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 돌파전이다. 이게 우리가 국력을 강화하고 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관문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로 나가겠다 이런 거 같고요. 내지는 북한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핵 개발이라든가 핵 발사 이걸로 해서 국력을 높이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해외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네.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24일인가요? 그때 그 ICBM을 발사해서 실제 실행까지 옮기게 네,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차례 최근에 이어지는 이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거는 북한이 모습이 마냥 좀 예사롭지만은 않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우려됩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해서 맞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네. 미군 측에 이제 합동 훈련을 제안했는데 또 네. 미국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네. 예.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세요? 사실 윤 당선인은 이제 당선되고 후에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도 표명을 했잖아요. 그 의지는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군이 북한이 자꾸 이렇게 쏘고 이러니까 미국 측에다가 같이 합동 훈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윤 당선인이 한미 동맹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절을 했어요. 네, 거절을 했으니까. 근데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윤 당선인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이제 그 대선은 국민의힘도 좀 비난하긴 했는데 북한의 비난 수위가 좀 상승하는 그런 이유를 좀 보니까 내부에서의 미사일 발사로 주민들의 사기도 좀 돋구고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합동군사 연습을 우리 군이 요청한 대로 같이 하게 되면 북한이 지금 수위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합동군사 연습은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자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 자체도 좀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이 제안한 걸 좀 거절을 하면서 북한에다가는 그래 북한 니네가 이렇게 자꾸 싸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대화의 그런 마음은 열어놓고 있다. 길은 열어놓고 있으니까 좀 무언의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긴장을 제일 원치 않아야 되는 혹은 원치 않는 거는 이 땅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에서 그런 훈련은 거절을 지금 한 또 그런 그림이고. 윤 당선인이 어쨌든 취임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이런 그 긴장을 어떤 안보 위협 이슈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북한의 행태를 보게 되면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냥 뭐 한국하고 대화 안 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싶을 때는 분명히 하는데 북한은 어떤 낌새를 보내면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냐도 북한이 그 남북 대화나 이제 그래 왔습니다.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윤 당선인이 올라서자마자 북한의 뭐 안보하고 관련해서 엄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러고 선제타격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실제 그 위반 사항이 아닌데도 명확한 위반이다 뭐 이런 발언 이게 딱 북한을 어떻게 음으로양으로 이렇게 좀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 해체 그런 그 북한도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오래되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 한국에서도 외부에다 보여주는 그런 대북 메시지를 좀 유순하게 좀 해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윤 당선인을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번 대선은 최대로 비호감 있는 대선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이렇게 그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뭐 남북 관계라든가 이렇게 악화된 걸 지금 현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몰아간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문제다라고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 윤 당선인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각층의 그 반일 감정을 좀 악화시켜 보려고 음으로양으로 이제 행동하고 있다 이런 걸로 엄격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어쨌든 이거는 정치 뭐 어떤 그 진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잘 풀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제안을 미국에서
거부했다. 예.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걸 지금 북에서는 어떻게 기사가 좀 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현재는 나가지 않았는데요. 예. 만약 경우에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외부나 한국의 소식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을 하거든요. 예. 저는 노동신문이나 대외 매체라도 꼭 인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하. 만약 경우에 그렇게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사실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측이 한국군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면 실제 들어설 새로운 정부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새로 들어섰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그런 당을 이제 비난하고 윤석열 당선인 자체를 비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무능해서 아니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계를 한일 관계나 남북 관계나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비웃음의 그런 대화들을 좀 나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 매주 이 시간에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또 계속해서 이 평화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지길 다시 한번 좀 기도를 해봅니다. 강미진의 평화공감 오늘도 강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9일 화요일 이기상의 뉴스 공감 준비한 모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너와 나의 차이가 당연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박종인 그리고 맹형균, 김정아, 조연순 그리고 기술의 김황성, 작가 이지혜, 진행에는 이기상이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